U.S. military officials say the country has been waiting to take delivery of this plane since 2019. It increases our capability beyond our own U.S. borders, right? We're able to establish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our, NATO partner and our F-16의 인도 지연에 따른 불가리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월 31일 불가리아 정부는 록히드 마틴과 계약한 16대 중 한 대만이 불가리아행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상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티를 못 내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카이의 FA-50 전투기가 불가리아의 노후 항공기를 대체할 최상의 선택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그-21을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 불가리아가 큰맘 먹고 신형 전투기 도입을 계획한 것이 벌써 2009년 햇수로 16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제야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의 F-16만을 받게 된 상황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록히드 마틴의 생산 라인 문제나 물류적 차질을 넘어 불가리아의 방위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 시대의 구식 전투기를 신속하게 퇴역시킬 필요가 있는 불가리아 정부로선 낭패인 상황입니다. F-16 총 16대를 구매하기로 한 불가리아지만 여전히 추가 도입 논의가 있는 만큼 FA-50의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F-16의 납기가 계속 미뤄지는 마당에 추가로 F-16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계약인데다가 2009년 논의 당시부터 노후화 판정을 받은 미그-21은 현재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할 만큼 위태로운 기체입니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안팎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가 FA-50을 추천하는 이유와 실제 선정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년을 넘게 끌어온 프로젝트인데 불가리아와 미국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연 사태를 겪는 동안 대한민국의 FA-50은 매력적인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F-16은 현재의 F-16V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초기형 이후 무려 50년 이상 활약해온 전투기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표적은 물론 함정에 대한 공격, 정찰, 전자전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 F-16은 5천여 대의 생산 대수가 말해주듯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었거나 운용된 전투기인데요. 세계 시장의 70%를 잠식했을 정도로 흠결을 찾기 어려운 유일무이한 장수기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현재에 와선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데뷔한 기체를 아무리 개량한들 그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구나 불가리아가 록히드 마틴과 계약한 F-16V는 통상적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덤핑 계약으로 뒷이야기가 무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록히드 마틴은 납기전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치장용 F-16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유례없는 특혜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납기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슈 때부터 현재까지 생산 설비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F-16V가 가장 급히 필요한 나라 대만도 1년 이상 출고가 연기된 상태로 2026년이나 납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대만이 1월진대 염가로 계약한 불가리아는 언제쯤 계약한 물량 전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는 완전체 F-16 도입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중간급 포지셔닝의 역할을 할 또 다른 전투기 조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많은 외신은 대한민국의 FA-50을 추천한 것입니다. 여러 국제 언론이 FA-50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의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는 동유럽 국가들에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FA-50과 같은 저비용 대안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FA-50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이제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요 무기 제조업체로서 한국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FA-50은 2017년 2차 도입 사업 때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당시엔 무기 옵션부터 인지도, 신뢰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장점으로 신형 기체란 점만 부각되어 시장에서도 주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FA-50PL 48대를 계약하면서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상태였는데요. 취소한 이유는 납기 지연 이슈 외에도 도입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세부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F-16V 블록 70의 도입 가격은 통상 1200억 원 선으로 대당 가격 600억 원 수준인 FA-50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저평가되었던 FA-50의 성능과 안전성까지 어필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의 여론까지 뒤바뀌게 된 것인데요. 사실 F-16과 FA-50은 체급 자체가 다른 전투기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선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의 한결같은 평가인데요. 미그-29의 비행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F-16V 블록 70의 도착 지연으로 항공전력에 구멍이 뚫린 불가리아의 경공격기로서 비교 불가의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FA-50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F-16처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전투기가 아닌 카이는 엄격한 납기 일정을 준수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리아가 신속하게 공군 능력을 강화하려는 요구를 충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여기에 FA-50은 경쟁력 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F-16에 비해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더구나 고급 항법 장비, 다목적 능력 및 다양한 현대 무기와의 호환성을 갖춘 FA-50은 기술적으로 F-16에 적합한 대체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에서 FA-50의 성능은 불가리아가 요구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A-50은 이미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수많은 국제훈련과 실제 전투 상황에 참여했습니다. 고급 항공 전자공학 및 다기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탁월합니다. 나토 군대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불가리아 군대에 완벽하게 적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역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히 매력적이며 이 지역은 높은 준비 태세와 적응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는 많지만 FA-50만큼 경제성과 최첨단 기술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FA-50의 낮은 운영 비용은 불가리아는 국방 예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공군을 현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제성은 낮은 코스트에 고성능이라는 FA-50의 가격 대비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각각 그리펜과 미라주 2000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불가리아가 이들은 외면한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2009년 스위스군이 작성한 주력 전투가 성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펜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에도 뒤처지는 최하급 전투기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는 이런 단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가격이라는 메리트를 앞세워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들이 간과한 자신의 문제점은 최신형 그리펜일수록 도입 가격이 폭등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렴한 전투기의 대명사 그리펜의 명성은 이미 과거형으로 그리펜 2형부터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도입가는 경쟁 상대인 유로파이터나 라팔, F-16 최신형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질적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유럽 시장에서조차 그리펜의 입지는 대단히 애매해진 것입니다. 미라주 2000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우크라이나조차도 미라주의 공여를 내키지 않아 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사실 현장에서 미라주의 조종성과 정비성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외에도 성능의 한계까지 미라주의 단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미라주는 약 600대 수준으로 5000대에 육박하는 F-16과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며 과거 미라주 2000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라주3가 1422기 생산된 것과 비교해서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초기의 미라주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이 고작 13,668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파워팩은 후기로 갈수록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잔고장이 많고 성능 또한 미완성됐다는 악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례로 사격 조준 장치에 거리 측정기의 오차가 너무 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거리 측정기를 아예 300m나 500m로 고정해 놓고 미리 세팅한 이 거리에 적기가 다다르면
격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미라주에 대한 이런 평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극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국가들조차도 미라주와 그리펜은 피하고자 했으며 작전 능력을 우선시하는 국가 역시 미라주와 그리펜을 외면했습니다. 그리펜을 도입할 예산이면 대한민국의 KF-21이나 A4 레이더와 AIM-120 함남을 갖춘 FA-50, 블록-20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FA-50이 불가리아에 있어 F-16V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꾸는 용도가 아닌 완벽한 대체자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1대1의 객관적 잣대를 들이댔을 때 FA-50과 F-16V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FA-50이 보다 많은 대수의 도입이 가능한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공격기 카테고리 안에서 최상의 선택지라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국방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불가리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F-16 납기 지연 사태가 불러올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은 25년 1월 16일 브라질 중국 제안 영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산 전투기, 그 중에서 젠텐만큼 구설수가 많았던 기종도 드뭅니다. 2007년 공개된 중국의 4세대 전투기 젠텐은 미국의 F-16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비슷한 덩치의 F-16 대비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해 초기형부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껍데기뿐인 전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발 당시 중국은 천안문 사태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서방 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고 때문에 일단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내부 장치는 추후에 채워넣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젠텐은 4세대기를 표방했지만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한다든가 한 세대 이전의 장비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격이 저렴했기에 중국 정부는 수출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후 수출용으로 몇 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했지만 현재까지 지독한 수출 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텐이 얼마나 안 팔리는 전투기냐 하면 2024년 친중국 성향의 세르비아에서 구형 미그-29 대체 사업을 벌이자 중국은 여기서도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세르비아마저도 결국엔 라팔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은 라팔 제시가의 4분의 1 이하로 판매가를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경공격기인 FA-50보다도 40%가량 저렴한 가격임에도 판매에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2015년엔 이란의 유전 채굴권을 받고 젠텐 24대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실패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젠텐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유일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중국은 새해 벽두부터 브라질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1년 전 브라질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미국의 디커플 전략에 대항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챙겨준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산 자원 수입 약속과 함께 수력 발전,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조 원대 계약을 선사했고 시진핑이 직접 광저우까지 룰라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등 파격적인 의전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기 사업에서만큼은 브라질이 중국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중국산 전투기는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스웨덴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의 3파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펜의 강점은 스웨덴이 브라질과의 방위 협력에서 기술 이전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은 과거 그리펜 엔지를 기술 도입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이는 브라질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은 평균적 성능은 같은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과의 직접 비교에서는 정찰, 공대공 및 타격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뒤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왜 브라질은 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 그리펜을 선택지로 택한 것일까요? 사실 그리펜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서방제 무기를 사용하는 중소국가들의 수요가 꾸준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능과 저유지 비용을 위한 설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가와 유지비가 그리펜
그리펜 초기형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이 싸다는 것도 CD형까지의 이야기로 그리펜 2형부터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펜은 나토 표준 장비를 사용하며 뛰어난 기동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작사인 사브에서도 신형 그리펜의 시간당 유지비가 $8,0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시간당 비행 비용만 유지비로 산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급의 기체는 아니지만 그리펜 1을 얼추 F-16V급과 비교했을 때 F-16의 시간당 유지비는 최대 $24,000인데요. 물가 높기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그리펜의 유지비가 F-16의 3분의 1 수준인 $8,00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도입가를 봐도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유로파이터나 라팔, F-16 최신형보다 약간 저렴할 뿐 실질적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데요. 더구나 그리펜은 스웨덴에서 생산된 고유한 부품이 많아 정비와 부품 조달이 복잡합니다. 특히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토 전반의 그리펜의 부품 공급망은 제한적인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프랑스의 라팔입니다. 더구나 브라질 방위 산업에서 프랑스제 무기 체계는 상당히 익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0년 브라질 정부의 신형 전투기 구입 기종에서도 라팔이 선정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프랑스 다소의 라팔과 미국 보잉의 FA-18 슈퍼호넷,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NG 전투기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입찰 초기엔 사브의 그리펜 NG 전투기가 우수 기종으로 평가되는 등 그리펜의 수주가 예상됐는데요. 결국 브라질은 프랑스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전투기 제조 기술 이전을 들어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프랑스는 다시 한번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의 KF-21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줄곧 비교되던 두 기체가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 기종 리스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KF-21은 아직 양산 단계에 있으며 개량판은 시작도 안 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라팔 제작사인 다소와 프랑스 정부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마케팅과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현재 라팔은 제작사인 다소의 생산 설비 문제로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브라질에 납품하는 라팔을 프랑스에서 생산할 경우 2035년이 지나도 완전한 납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라팔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이것을 수개월 안에 세대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벌써 노후화가 우려되는 기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레이더 등 첨단 기능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KF-21 보람에는 A사 레이더, 스텔스 설계, 고성능 항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하여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양산 모델은 4.5세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특히 KF-21은 서방의 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하면서도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판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벌이는 브라질의 입장에서 KF-21은 중국산 젠템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항공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브라질은 재정적 제약과 공군 전력 현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비용 대비 성능과 장기적 유지 비용을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젠텐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중국산 무기의 유지 비용은 초기 구매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그리펜과 KF-21은 유지 비용 면에서 투명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브라질 정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방사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역시 KF-21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브라질의 채굴권 등 현물 거래를 제한했던 것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역시 필리핀에 근거리 유도탄을 수출할 때 대금의 일부 68만 9천 달러를 현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산 속도의 프랑스와 떨어지는 품질의 중국산 전투기에 비해 우리가 성능으로 우위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카이는 보다 유연한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